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이명태 작가의 서울 1994년 여름이란 작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서울 1994년 여름. 이명태. 그날 나는 오랜만에 만났던 고교 동창들과 2차 술집을 마지막으로 막 헤어진 참이었다.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걸쭉한 웃음소리와 욕설로 낭자하던 곳곳의 골목들은 요괴가 쓸고 간 마을처럼 도련이 적막해지고 오연하게 번질거리던 큰 거리 네온 간판들도 하나둘 무상하게 사위어가는 그런 시각이었다. 나는 제법 많이 마신 상태였다. 하지만 정신은 맹숭맹숭했고 그 맹숭함 때문에 오히려 열이 올라 있었다. 동창들은 한 잔 더 하자는 내 제의를 사양하며 절도 있게 술자리를 마감했다. 그 기품 있는 절제라니. 술자리 내내 동창들이 보여주던 여유와 안정감 때문에 이미 기죽어 있던 나는 더 이상 촌스럽게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나는 동창들이 떠들썩한 작별 인사를 던지며 뿔뿔이 흩어지고 난 후에 혼자서 터덜터덜 큰 거리로 올라가고 있었다. 으슥한 모퉁이 하나를 돌아서자 저만큼 앞에 큰 거리가 나타났는데 그 초입에 오징어잡이 배처럼 훤한 빛발을 뿌리고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보였다. 그날 첫 번째로 어울리게 된 박은 바로 그 편의점 앞 계단턱에 옹색하게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내였다. 큰 길에는 곳곳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취객들이 합승 택시를 잡느라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시위대 몸짓으로 차도 깊숙이 달려들어서는 저마다 큰 소리로 자기 동네 지명을 외쳐대고 있었다. 낯익은 그러나 언제 보아도 낯설기만 한 풍경이었다. 나는 몰려다니는 사람들의 뒷전에서 한참 동안 멀뚱히 서 있다가 슬그머니 뒤를 돌아다 보았다. 사내는 그때까지도 똑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다. 버려진 쓰레기 뭉치처럼 초라한 분위기도 여전했다. 나는 몸을 돌려 사내에게로 걸어갔다. 예컨대 나는 그 박이 아니더라도 전혀 집으로 가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사들고 사내 옆자리에 앉았다. 흘낏 고개를 쳐드는 사내에게서 들쩍지근한 술 냄새가 풍겼다. 얼굴을 보아선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다. 사내는 어딘지 지식인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나는 사가지고 온 캔을 들어 보이며 사내를 향해 성끝 웃어 보였다. 우리의 만남은 일단 그렇게 시작되었다. 역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군요. 두 사람이 서로 간단히나마 자기소개를 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난 후에 내가 웃음기를 섞어 한 말이었다. 내가 제법 스스럼 없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나자 박은 자기도 나처럼 아침 저녁으로 셔터를 올리고 내리는 일로 살아간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하기야 나하고 똑같은 처지라고는 할 수 없었다. 나로 말하면 아내에게 가게를 맡기는 시간이 조금 많다고는 해도 테이프 구매나 고객 관리 등의 주 업무는 스스로 챙기는 어엿한 주인 입장이라면 박은 약사인 아내에게 전적으로 밥벌이를 의존하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역시라는 건 어떤 의미지요? 뜨악한 표정으로 박이 물었다. 둘 다 이 시간에 가출 소년들처럼 여기나 퍼질러 있으니까요. 주변에도 사람들은 많잖아요. 게다가 이 나이란 말이죠. 몇십 년 만에 무더위라고 보도되고 있는 찌는 듯한 기온은 밤이 깊어도 그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기름기 섞인 매캐한 실바람만 아주 가끔 스쳐갈 뿐 거리는 후터분하고 끈적했다. 우리 주변에는 막 캔맥주 몇 개와 마른 안주로 새 술판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 몇 명과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 젊은 여자의 등을 두드려주는 양복쟁이, 그리고 개걸스럽게 사발면을 먹고 있는 2명의 젊은 애들이 있었다. 우리는 소개가 끝나자 딱히 이을 말이 없어서 붕어 입질하듯 맥주만 꿀꺽거리고 있었다. 38이라는 나이는 말이에요. 나는 무언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 싶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이게 정말 어중간해요. 한창 술 배우고 다방 드나들기 시작하던 팔팔한 20살이 엊그제만 같은데 부록이라고 불리는 나이 40이 또 바로 코앞에 있다 아닙니까? 여전히 청춘인 건지 아니면 중년 폼 잡기 시작해야 하는 건지. 하기야 단지 나이가 어정쩡해서만은 아닐 테고 그만큼 일어난 게 없다는 뜻일 텐데 글쎄 박형은 어떠신지 몰라도. 나는 슬그머니 말꼬리를 흘렸다. 하지만 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조금 시무룩하다 싶은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 내 말은 들은 것 같지도 않았다. 잠자는 채아기는 누구는 뭐 수다쟁이라서 이러는 줄 알아? 은근히 화가 나고 겸연쩍어진 나는 반쯤 남은 캔맥주를 들어 벌컥벌컥 목구멍에 쏟아 부었다.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났다. 헛구역질을 하던 여자는 이제 양복쟁이의 발 아래에 널브러져 있었고 남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나는 다 마신 맥주캔을 발로 밟아 우그러뜨렸다. 그리고 담배를 꺼냈다. 이 담배만 다 피우면 일어나자고 나는 생각했다. 언제나 이렇지. 기막힌 우연이란 없는 법이지. 나는 공연히 화가 나서 마음속으로 건조한 푸념을 사겼다. 기막힌 우연? 내가 뭘 기대했을까? 사실은 아무 기대도 없었다.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통해 서로 엉뚱한 객기라도 나누어 가질 그런 인연 하나쯤 기대했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필터 가까이 타들어온 담배를 발로 비벼 껐다. 셋까지 세고 일어나자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속으로 수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나는 박을 돌아보고 나서 한 번 더 세었다. 하나, 둘, 셋. 박은 여전히 허우룩한 어깨를 늘어뜨린 채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에이, 한 잔만 더 하지 뭐. 나는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 생각을 바꾸고는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캔 2개를 더 사왔다. 박형,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차피 캔을 다 비울 때까지는 있어야 하니까 자신에게 그런 변명을 던지면서 나는 한 번 더 대화를 이끌어 보았다. 하세요. 덤덤한 표정으로 박이 응했다. 어쩐지 자존심이 구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어차피 캔을 다 비울 때까진 있어야 하니까. 다시 그런 생각을 끌어올리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했다시피 나는 비디오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 프로를 막론하고 비디오는 꽤 많이 보는 편이지요.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서도 봐둬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하루 종일 5평짜리 가게 안에 갇혀있다 보면 시간 죽일 일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비디오란 역시 안방에서 이불 펴놓고 느긋이 봐야 제대로 감상 분위기가 잡히는 법이지. 가게에서 손님 맞아가며 띄엄띄엄 보게 되면 영 제맛이 안 나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바로 내가 하려는 얘긴데 슬픈 영화를 보게 될 때가 아주 골치란 말이죠. 왜냐하면 비디오 가게 손님이란 언제나 불쑥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감상에 촉촉하게 젖어가는 기분을 망치는 건 그렇다 치고 때마침 눈물이라도 흘리고 있는 중이었다면 아주 난감해진단 말이죠.
얼마나 주책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나는 슬쩍 박을 곁눈질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외국 영화였는데 무지무지 슬픈 내용이었죠. 아니, 줄거리는 그냥 흔한 편에 속했는데 하지만 무언가 내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가슴이 저며와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펑펑 울었어요. 나는 그런 중에도 내내 손님이 들이닥칠까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우선 휴지통을 옆에 갖다 놓고 연신 눈물을 훔쳐댔고 목이 메지 않도록 헛기침도 여러 번이나 했지요. 그런데 결국 어떤 여자 손님이 불쑥 들어오고 말았어요. 나는 여자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황급히 소파 밑으로 고개를 숙였던 겁니다. 나는 잔뜩 허리까지 구부리고는 소파 밑에 떨어진 뭐라도 찾는 듯한 신용을 했지요. 여자는 테이프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테이프를 다 고르고 나면 장부에 기입하고 돈도 받아야 하니까 나는 그 안에 얼른 눈물을 그쳐야만 했습니다. 한데 눈물이 쉽게 그쳐지질 않더라고요. 나는 이미 뼛속까지 젖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눈앞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였어요. 이놈은 사람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죽은 듯이 꼼짝도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놈을 이용해 슬픈 마음에서 벗어날 생각을 했지요. 마치 대화를 하듯이 나는 놈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바퀴벌레야, 지금 들어온 여자가 예쁠 것 같으니 못생겼을 것 같으니 관심 없다고? 아니야, 관심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내 목숨이 달렸으니까. 만약 저 여자가 예쁜 얼굴이라면 너를 그냥 보내주마.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는 내 손에 죽어. 그러니 이제 내 목숨은 저 여자 얼굴 생김새에 달린 거라고. 억울하다고? 억울한 게임이라고? 아니지. 내 눈에 뜨인 이상 너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어. 너는 오히려 저 여자로 해서 살 기회가 한 번 생긴 거라고. 자,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라. 슬픔이 진정되는 대로 내가 여자 얼굴을 확인해 보마. 잠시만 기다려. 그때 불쑥 박이 끼어들었다. 조금 그렇군요. 네? 뭐라고요? 조금... 아니, 계속하세요. 박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맥이 탁 풀렸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박의 덤덤한 표정이 나를 심드렁하게 만들어버렸다.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다. 나는 입을 닫았다. 그리고 속으로만 아까 하던 이야기 속으로 돌아갔다. 그때,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상대로 객적은 말을 짓거리고 있던 그때, 나는 갑자기 뻐근하게 목이 메고 말았다. 그건 영화와는 상관없는 슬픔이었다. 나는 돌연히 까닭 없이 아주 비참한 기분에 휩싸이고 말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에게 희롱당하고 있는 바퀴벌레가 바로 나 자신처럼만 여겨졌다. 그러자 더는 견딜 수 없는 서글픔이 배꼽 아래에서부터 차올라왔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느닷없는 서글픔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어떻게 그 도련한 슬픔으로부터 벗어났는가를. 하지만 내 기분은 이미 틀어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박형은 지금처럼 빈둥거리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 대신에 나는 박을 노려보면서 조금 도전적인 말투로 물었다. 박은 자기 구두코에 눈길을 박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귀찮습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었다. 아, 지랄 같은 밤이다. 속으로는 그런 넋두리를 씹어 넘기면서 박은 그제서야 조금 반응을 보였다. 여전히 눈길은 구두코에 가 있었으나 박은 얼마간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무겁기만 하던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너무 예의를 못 차렸군요. 미안합니다. 그저 딱히 할 얘기가 없어서요. 저기 박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어 올렸다. 아까 그 바퀴벌레 말이에요. 사실은 저 자신이 그 바퀴벌레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렵쇼?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멀뚱하게 박의 눈을 바라보았다. 열없사며 슬그머니 다시 고개를 내리는 박의 얼굴에 살풋 쓸쓸한 기색이 서렸다. 나는 벌쩍 웃으며 손바닥으로 박의 등을 두드렸다. 우리 한 잔 더 합시다. 나는 캔맥주를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냉장고에서 캔 2개를 꺼내 계산을 치르고 났을 때 문득 집에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기다리느라 아내가 아직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밤길을 걷기 무서워하는 아내는 내가 외출을 한 날이면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가게에 남아 나를 기다리고는 했다. 자정이 넘으면 주변의 가게는 모두 문 닫고 행인도 뜸하여 가게 앞 거리는 무섭도록 적막하다. 그 괴괴한 거리에 혼자 불 밝힌 채 불편한 자세로 졸고 있을 아내가 떠올랐다. 조금 늦을지도 모르니 어서 문 닫고 들어가라고 말해 주어야겠다. 공중전화기 앞에는 2사람이나 대기하고 있었다. 전화를 쓰고 있는 청년은 술이 많이 취한 듯했다. 삐딱하니 벽에 기대어 횡설수설하고 있는 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통화였다. 마음이 조급해진 나는 연신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가볍게 내 어깨를 건드렸다. 아저씨, 급한 전화 있는가 보죠? 돌아보니 베이지색 재킷을 걸친 화사하고 야리야리한 처녀가 새끝이 웃고 있었다. 가슴까지 홈이 파진 자주색 티셔츠 위로 물빛 장식의 긴 목걸이가 늘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까만 색안경이 앙증맞게 매달려 있었다. 이거 쓰세요. 처녀 핸드백에서 전기 면도기 크기의 작은 핸드폰이 나왔다. 나는 발갛게 술기운이 올라있는 여자의 얼굴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나는 조금 얼떨떨한 기분인 채로 여자의 손에서 핸드폰을 건네 받았다. 물건거리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에 쓰고 주세요. 처녀는 경쾌하게 말하고 진열대 저쪽으로 돌아갔다. 나는 잠시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핸드폰의 다이얼을 누르기 시작했다. 3분 정도 안에 질척한 푸념을 들어주었다. 알았어요. 라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나는 소리가 아니라 활자로 보았다는 느낌이었다. 활자들이 눈앞에서 흐물흐물 흘러내렸다.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났을 때 아까 그 처녀가 보이지 않았다. 진열대 사이를 2바퀴나 돌았지만 처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3세번이라는 생각으로 진열대를 1바퀴 더 돌았고 나는 찾기를 포기하고는 아까의 자리로 돌아갔다. 박은 그때까지도 구두코에 눈을 맞춘 자세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내가 새로 사가지고 온 맥주를 건네주자 박은 말없이 캔을 받아 원터치 마개를 힘겹게 땄다. 하얀 거품이 무슨 맥주 광고에서처럼 박의 가냘픈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디 전화할 데 있으면 쓰시오. 나는 박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박은 웬 핸드폰이냐는 눈빛으로 뜨악하게 올려다보기만 했다. 나는 씩 웃으며 박의 무릎에 핸드폰을 놓았다. 박은 한참 후에 슬그머니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초능력으로 다이얼을 눌러 보이겠다는 식의 눈빛이 되어 한 20초쯤 번호판을 노려보았다. 잠시 후에 박은 역시 안 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가랑이 사이로 핸드폰을 떨구었다.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박은 2-3번 고개를 가로저었다. 큰 길 쪽에서 응암동 따따불 하는 목청 큰 외침이 날아왔다. 경찰차 한 대가 느릿느릿 편의점 앞을 미끄러져 갔다. 후터분한 기운은 여전했다. 거리를 쓸고 다니는 취객의 숫자는 아직 별로 줄지 않은 듯했지만
편의점 앞에는 어느덧 우리만 남아 있었다. 박형께선 전에 무슨 일 하셨어? 보아하니 공부 좀 하신 양반 같은데. 아까보다는 훨씬 정중하고 부드럽게 나는 다시 한번 박의 직업을 물어보았다. 나는 박이 좋아져 있었다. 글쎄, 그런 질문이 항상 애매합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술기운이 물씬 묻어나는 목소리로 박이 느릿느릿 대답했다. 모른다고요?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습니까? 기억상실증이라 재밌는 말이네요. 맞아요.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요. 무언가 열정적으로 뛰어다녔다는 기억은 있는데 그 의미도 목적도 다 잊어버렸죠. 그래요. 박은 혼자서 비슬비슬 엷은 웃음을 흘렸다.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사람 아니야? 박의 말문이 터져준 건 좋았지만 그 종잡을 수 없는 말은 나를 다시 맥 빠지게 만들었다. 모르겠어요. 박의 흐느적거리는 말이 이어졌다. 내가 변절한 건지 세상이 변절한 건지 이제는 아무 것에도 열정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80년대가 끝나면서 함께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그 말 끝에 갑자기 박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지압이라도 하듯 숫자판을 꾹꾹 눌러가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통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 같은 번호인지 다른 번호인지 박은 연신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대며 숫자판을 눌러주었다. 6번째인가에 연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박은 금방 입을 열지 않았다. 분명 상대방이 나와 있는 듯했지만 박은 먼 산 바라기 하듯 나른한 눈길로 맞은편 공터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윽고 박은 수화기 속으로 이제까지보다 더 침중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를 천천히 밀어넣었다. 나야, 그냥 했어. 미안해.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서. 너는? 그렇군. 아니, 듣기는 들었어. 좋은 일이지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 아니야, 비아냥이라니 무슨. 정말이야. 세상이 바뀌었잖아. 먹고 사는 문제에서마저 낙오할 수는 없겠지. 난 늘 그래. 고마워. 또 연락할게. 그래, 잘 자. 박은 힘없이 수화기를 떨고 왔다. 내가 알아맞혀 볼까요? 통화를 끊는 박을 향해 나는 애써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추리가 취미거든요. 내가 추리를 해볼게요. 박형이 방금 통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박형과 어떤 관계였는지 말입니다. 박은 어디 말해보라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동업자였습니다. 박형은 전에 그 사람과 어떤 사업을 같이 했었어요. 아마 자본금만 날리고 말아먹은 것 같고 절친했던 두 사람은 그 때문에 조금 어색한 관계로 헤어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한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았고 지금은 가끔 전화를 나누는 사이 정도로는 회복된 거지요. 그리고 참 박형은 아직까지 그 파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방금 통화한 그 사람은 새롭게 재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느낌에는 그쪽 처가에서 도움을 주는 듯하고 어때요? 얼추 맞지 않습니까? 박은 조금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끄러미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푸르르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맞습니다. 정말 추리력이 대단하시군요. 비디오를 워낙 많이 봤지요. 나는 해낙낙하게 웃었다. 박도 나를 따라 클클거렸다. 어쩐지 그 웃음은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청하게 들렸다. 웃음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깔렸다.
아니, 침묵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아까 맥주를 새로 사올 때는 뭔가 괜찮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역시 밖과 나 사이에는 만만치 않은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피로감도 심해져 갔다. 이 만남을 산뜻하게 마감할 그럴싸한 얘기거리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었다. 없었다. 나는 7인가 8모금에 나누어 캔을 비웠다. 그리고 박이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 아이를 들쳐업고 총총히 걸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 후였다. 박의 2발 사이에 엎어져 있던 핸드폰에서 벨이 울렸다. 조는 듯 눈 감고 있던 박이 깜짝 놀라 눈을 뜨더니 핸드폰을 내려다 보았다. 이내 그의 눈길은 내 쪽으로 건너왔다. 나는 아까 편의점 안에서 보았던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얼굴보다는 귀걸이로부터 시작해 온몸과 옷에 치렁치렁 매달려 있던 여러 장신구들이 먼저 떠올라왔다. 받아보세요. 아마 깜찍한 여자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나는 박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핸드폰을 빌려주었다는 걸 뒤늦게 기억해낸 여자의 전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만 말하면 돼요. 박에게 덧붙였다. 하지만 박은 전화기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여전히 머뭇거리기만 했다. 나는 남의 일이라는 태도로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 사이에도 박의 발밑에서는 그침없이 벨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저 아래 땅속에서 올려보내는 구조 신호만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슬쩍슬쩍 눈길을 주었고 마침내 박이 핸드폰을 집어 올렸다. 여보세요? 네? 아, 네. 여긴 편의점 앞인데요. 오겠다고요? 지금이요? 그러지요. 아니, 괜찮아요. 박이 통화를 끝냈다. 여자가 이리로 오겠다는군요.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데. 박의 목소리가 애매했다. 잘 됐네요. 어쨌든 이제 10분이군요. 더도 덜도 아닌 10분이면 끝나겠군요. 네? 뭐가 끝납니까? 그냥 우리의 만남이 끝난다는 거죠. 나는 공연이 귀찮아져서 일부러 힘차게 대답했다.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졌다. 10분 후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10분을 얻었다는 쪽도 10분을 손해보았다는 쪽도 아닌 채로 나는 그저 덤덤히 10분을 받아들였다. 10분 후에는 가벼운 미소를 담아 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큰 길에 나가 합승 택시를 잡고 소파에 파묻혀 반쯤 졸다가 집 앞에 내린다. 열쇠를 가지고 나왔으니 아내는 깨우지 않아도 된다. 옷을 벗고 나서 슬그머니 아내 곁에 놓으면 오늘 하루도 끝이다. 내일은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어야겠다.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얼추 10분이 되었다 싶을 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박이 이번에는 주저없이 핸드폰을 들었다. 네, 아까 거기 그대로예요. 그래서요? 뭐라고요? 어렵겠는데요. 우린 일어서야 됩니다. 그럼 알았어요. 아니, 괜찮아요. 하지만 딱 5분만입니다. 박이 이번에도 애매한 표정으로 통화를 끝내며 돌아보았다. 5분 안에 도착하겠답니다. 차도 쪽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아와 내 발밑에 떨어졌다.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우리는 빨리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로 시작되는 어느 파업 노동자들의 호소문이었다. 우리는 지금 파업 중인가요? 나는 박에게 물었다. 네? 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군요. 내 손을 떠난 종이는 다시 아래쪽으로 굴러갔다. 가세요. 나 혼자 기다릴게요. 박이 덤덤하게 말했다. 그런데 먼저 가면
변절자가 되는 건가요? 네. 박의 눈이 반짝 빛났다. 곧 박은 묘한 표정이 되어 푸슬푸슬 웃었다. 웃음소리가 밀가루 반죽처럼 떨어져 내렸다. 들어가세요. 나는 혼자일 때 강하답니다. 갑자기 박의 목소리는 쾌활한 농담조로 바뀌어 있었다. 그 쾌활한 억양에는 어딘지 억지로 만든 과장이 섞여 있었는데 아무려나 나로서야 상관없었다. 오히려 나는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조금 연극적인 동작으로 박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생각해보니 그건 변절입니다. 같이 기다리지요. 박이 다시 푸슬푸슬 웃었다. 나도 희죽희죽 웃었다. 어쩐지 우리는 다시 성큼 가까워진 듯했다. 나이가... 우리는 동시에 나이가라고 말했다. 먼저 말하세요. 내가 양보를 했다. 나이가 40이 가까워지면 가끔 화두 같은 말 한마디로도 낯선 사람과 친해질 수 있지요. 살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상처를 쌓게 되거든요. 아니, 조금도 비슷하진 않겠지만 아프긴 마찬가지니까요. 내 말뜻 아시겠지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장난기를 가득 담아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이 멀겋게 웃었다. 이젠 김영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치만 늘어요. 딱 보면 아는 거지요. 이를테면 박형은 오늘 부인과 싸우고 나왔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하고 박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때 다시 벨이 울렸다. 핸드폰을 집어드는 박의 동작이 이번엔 기다렸다는 듯 날렵했다. 여보세요?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나서 박은 한참 동안 듣기만 했다. 박은 중간에 몇 차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참 후 들을 만큼 들어주었다는 표정으로 박이 조금 거친 목소리를 던졌다. 이봐요 아가씨, 우리가 거길 왜 갑니까? 됐어요. 우리도 마실 만큼 마셨어요. 대체 올 거요, 안 올 거요? 모르겠어. 우린 곧 자리를 뜰 거니까 핸드폰은 편의점에서 찾아요. 박은 핸드폰을 놓자마자 담배 한 대를 빼물었다. 나는 불을 붙여 주었다. 이 여자 누굽니까? 조금 힐난하는 목소리로 박이 물었다. 미쏘예요. 미쏘? 네, 이름은 렌즈라고 하죠. 박은 곧 알아들었다. 역시 하는 시큼한 표정이 박의 얼굴에 서렸다. 전부터 아는 여잔가요? 웬걸요. 아까 처음 만났어요. 가게 안에서 핸드폰을 빌려주고는 사라졌더군요. 그런데 뭘 합디까? 끝내주게 한 잔 살 테니까 자기는 대로 오랍니다. 여자 하는 말이 자기는 중년 남자가 좋다는군요.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오늘 밤 죽어버릴 거래요. 참, 아까만 해도 괜찮은 것 같더니 어느새 만취돼 있더군요. 어디에 있다는데요? 멀지는 않은가 봐요. 음악 소리가 꽤나 요란하더군요. 김영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 아가씨도 아마 김영으로 알고 한 얘기일 텐데. 생각이요? 생각 있죠. 젊고 예쁘고 돈도 많은 아가씨가 술 사줄 테니 오라고 한다. 남자들이 늘상 꿈꾸는 거 아닙니까? 골목 아래쪽에서 누군가 취한 목소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까 내려갔던 경찰차가 좌회전으로 골목을 돌아 나왔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경찰이 흘낏 우리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나는 지금 우리 행동이 경범죄의 한 조항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을 잠깐 했다. 그 사이에 경찰차는 큰 길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때 취객의 노래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넘어졌나 보군요. 글쎄요.
우리는 다시 할 말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기다릴 건가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편의점에 맡겨놓읍시다. 그런데 우리가 막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우리는 한 3번쯤 핸드폰과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이번엔 내가 전화를 받았다. 아저씨! 전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엉망으로 취한 여자 목소리가 흐느적거리며 귓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바로 눈앞에서 여자가 안겨오기라도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저씨, 나 안 취했으니까. 아니, 사실 좀 취하긴 했어요. 하지만 술 주정하는 거 아니니까 내 말 좀 들어봐요. 나 쓸쓸해요. 썰렁해. 아무도 날 이해 못해요. 모른다고요. 아저씨는 오늘 땡 잡았어? 난 오늘 죽어버릴 건데. 그 전에 내가 한번 줄게요. 아낌없이 준다니까요. 아저씨, 나 있잖아요. 우린 지금 갈 거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끝냈다. 내가 핸드폰을 내려놓기도 전에 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누구도 받지 않았다. 벨은 20번도 넘게 울리다가 그쳤다. 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세대는 손해가 많아요.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구질구질한 사창가에서 가슴 졸이며 배설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은혜를 하사하듯 대접받아가면서 정액을 쏟아부을 수 있었단 말이죠. 느닷없이 껄쭉해진 내 말투에 박은 조금 민망해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주워거리며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하고 내가 또 말했다. 어차피 여자가 우리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했으니 우리 그 대신에 어디 가서 이 핸드폰을 맡기고 술을 마십시다. 나는 키득키득 웃었다. 아마 내 표정은 조금 음험했을 것이다. 잘못하면 장물회비로 끌려갈지도 몰라요. 박이 턱없이 진지하게 말하는 바람에 나는 정말 음험한 범죄를 제안한 꼴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이 핸드폰을 편의점에 맡기고 싶지가 않아요. 여자는 아마도 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저 젊은 애가 받고 나면 여자는 그놈한테도 커먹은 소리를 늘어놓을 거고 그러면 놈은 얼씨구나 하고 여자에게 달려갈 게 뻔해요. 엉뚱한 상상인가요? 아무튼 나는 오늘 밤 이 아가씨를 거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갑자기 느꼈어요. 우스운가요? 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박이 이번에도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는 또다시 박이 좋아졌다. 우리 어디 가서 한 잔만 더 합시다. 찾아보면 포장마차 같은 데가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는 가야겠어요. 비척거리며 박이 일어났다. 할 수 없이 나도 따라서 일어났다. 우리는 어지러이 널린 담배꽁초와 몇 개의 캔을 뒤로 하고 큰 길 쪽으로 몇 걸음 걸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제자리에 서고 말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면서 주머니에 넣었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아무래도 맡겨야 되겠네요. 나는 편의점 쪽으로 돌아섰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모범택시 한 대가 날렵하게 돌진해 오더니 우리 바로 앞에서 멈췄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에게 눈길을 주었는데 아저씨! 그 여자였다. 핸드폰의 주인인 젊은 여자가 가벼운 윙크까지 보내며 나를 부르고 있었다. 박과 나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안 온다길래 내가 여자는 제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길바닥으로 넘어졌다. 박과 나는 황급히 달려가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여자는 배시시 웃으면서 우리 팔에 매달렸다. 해? 두 분이네? 좋아요. 내가 오늘 밤을 책임질게요. 여자는 이미 술기운에 절어 있었다. 우리는 일단 여자를 부축하여 옆 건물 벽에 기대어 앉혔다. 아저씨들은 참 좋은 분들 같아요. 여자가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박이 내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다가 여자 앞에 떨구었다. 그리고 그만 가자는 눈짓을 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잠깐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때 여자가 획 고개를 쳐들며 소리쳤다. 도망가려고 그러지? 개게 풀어진 눈빛에 혀꼬부라진 말투하며 여자는 영락없이 마시간 모습이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요. 박이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이어서 나에게 재차 눈짓을 보내면서 박이 먼저 몸을 돌렸다. 나도 박을 따라 반걸음쯤 옮겼다. 아저씨!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다. 목소리에는 반쯤 울음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걸음을 세웠다. 제발 가지 마요. 귀찮게 안 할게요. 조금만 같이 있어요. 잘 아는 사람에게라도 말하는 것처럼 여자는 처량하고 끈적한 목소리로 부탁하고 있었다. 제발이라는군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박의 표정을 살폈다. 박은 표정 없이 나와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쓴 입맛을 다시며 여자 옆으로 돌아와 쪼그리고 앉았다. 여자의 얼굴에 안도감이 서렸다. 고마워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다 말고 결국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여자를 가운데 두고 박의 자세처럼 쪼그리고 앉았다. 여자는 한참 동안 울었다. 저는요. 긴 울음 끝에 여자가 딸꾹질을 섞고 말을 토하기 시작했다. 전 유학생이에요. 이래봬도 아메리카 유학생이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갔으니까 벌써 2년 됐어요. 성적이 여기선 대학 못 간다고 엉터리 학위라도 따오라고 안 되면 영어라도 배우라고요. 여자의 말은 일단 거기에서 그쳤다. 여자는 한참 어깨를 들썩이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쫓겨난 거예요. 내가 창피하다고 부모님이 날 쫓아낸 거라고요. 내가 사귀던 애하고도 강제로 헤어지게 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걔는 대학생이었어요. 정말 날 좋아했는데 난 미국에서 맨날 가라오케만 갔어요. 아저씨 바나나 알아요? 미국인이 되려고 기를 쓰는 교포 애들인데 걔들은 우릴 이티라고 불러요. 맞아요. 우린 외계인이었어요. 방학이라 왔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옛날 친구 좀 보려고 전화했더니 걔네 엄마가 안 바꿔줘요. 나 만나면 물든다고요. 아저씨, 나 미국에 안 돌아가요. 오늘 밤 죽을 거예요. 죽는다고요. 사뿐히 죽어준다니까. 여자는 또 울기 시작했다. 울면서도 딸꾹질은 나왔다. 딸꾹질 때문에라도 죽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여자의 어깨가 흔들릴 때마다 여자 팔목에 가늘고 푸르스름한 팔찌가 살랑살랑 앞뒤로 미끄러졌다. 나는 빈 담뱃갑을 구겨 맞은편 골목 깊숙이 던져버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생각지 않았던 장면을 보았다.
박의 볼 위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이쿠, 나는 황망한 심정이 되었다. 하기야 여자의 말은 우울했다. 하지만 나로선 세상이 참 한심스럽다는 기분 말고는 별 느낌이 없었고 더욱이 박이 그 정도까지 감상적이라곤 생각 못했으므로 조금 놀랐다. 어쨌거나 막상 박이 눈물을 흘리고 보니 나는 공연히 민망해졌다. 그때 내 눈길을 의식한 박이 손등으로 눈물을 찍으며 말했다.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불현듯 어떤 후배가 생각나서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아이인데 그냥 사람 사는 게 너무 달라서. 박의 눈자위는 금세 벌게져 있었다. 나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꺼서는 아까 담배갑이 날아간 골목으로 세게 퉁겨 올렸다. 꽁초는 좀 더 멀리까지 날아갔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노래방에 갑시다. 나는 호들갑스럽게 외쳤다. 나는 노래방을 떠올린 나 자신이 아주 대견스러웠다. 그것은 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 민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노래방에 갑시다. 나는 한 번 더 외쳤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자가 내 말에 반응을 보였다. 여자는 힘겹게 얼굴을 들어올리며 마치 허락해 주겠다는 태도로 고개를 두어 번 끄덕거렸다. 언제 울었냐는 듯 여자는 살긋 엷은 웃음기마저 흘렸다. 박은 지금 시간에 노래방에 있나요? 하는 말로 수동적이나마 동의를 표했다. 나만 따라와요. 나는 호기롭게 말하고는 두 사람을 이끌었다. 사실 이미 1시가 넘어가고 있었으므로 문을 연 노래방을 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나는 2시가 가깝도록 노래를 부르기도 했던 어느 날의 기억만 믿고 아래쪽 골목으로 내려갔다. 세 사람의 어깨가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운이 좋았다. 우리는 몇 군데 불 꺼진 계단을 오르내린 끝에 아직 문을 닫지 않은 노래방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노래방도 사실은 파장이었다. 마지막 손님들이 막 계산을 끝내고 나가는 참이어서 주인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주인의 태도가 바뀐 건 여자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밀며 거스름돈은 필요 없다고 말한 때문이었다. 미친놈들 하는 표정이 잠깐 주인의 얼굴에 나타나기는 했으나 딱 30분만 있겠다는 우리의 말에 주인은 못 이기는 척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다. 우리는 출렁출렁 어깨를 건들거리며 그 작은 방으로 돌진했다. 홀이나 다른 방에는 모두 불이 꺼져 있었으므로 우리는 마치 어디 으슥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여자가 먼저 노래를 시작했다. 박과 내가 계속 양보를 하는 바람에 여자는 내리 5곡을 불렀다. 나로선 거의가 모르는 노래들이었다. 꼭 몰라서가 아니라 노래 자체도 내게는 그저 맹숭하기만 했는데 여자는 잔뜩 감정을 잡으며 노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느 땐 목을 빼어 아각거리고 어느 땐 곧 눈물이라도 나올 듯 암암히 가라앉았다. 그동안 박과 나는 밖에서 사온 캔맥주를 비웠다. 두 번째는 박이었다. 내가 노래를 못 고르고 있자 박도 내리 3곡을 불렀다. 박이 부른 노래도 나로선 다 처음 듣는 곡들이었다. 박의 태도는 조금 우스웠다. 무언가 너무 진지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울적해 보였다. 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여자의 허벅지를 훔쳐보고 있었다. 욕정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참말 곱구나 하는 생각으로 힐끔힐끔 여자의 우윳빛 허벅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여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 동안 쓸쓸함이 가득 찬 시선으로 자기 허벅지를 내려다 보았다. 젠장, 그래, 나 혼자 행복하다. 나만 혼자 무지무지 행복하구나. 아이고 행복해라. 나는 참말 뭐 같은 기분이었다.
그래도 나보단 다 나아 보이면서 불행한 모습은 자기들이 몽땅 독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멀뚱히 서 있다 뒤통수 맞은 꼴이 되어 우울한 기색조차 가져볼 수가 없었다. 내 순서가 되었다. 나는 불이 나게 노래책을 뒤적거려 대충 낯익은 곡 하나를 찍었다. 빠르고 경쾌한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다. 음은 빠르지만 사실은 청승맞은 노래였다. 나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들어올려 한껏 청승맞게 목소리를 높였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여자가 젖은 얼굴을 탁자에 묻고 있었다. 순간 나는 동창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셔터가 내려진 비디오 가게와 그 앞에 무섭도록 괴괴한 거리와 아내의 얼굴과 아이의 잠든 얼굴도 떠올랐다. 빗물이 흐르네. 내 마음도 흐르네.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내가 다시 바퀴벌레를 생각한 건 그때였다. 깜빡깜빡이라고 소리 높이고 난 다음 나는 돌연히 참을 수 없는 서글픔에 휩싸여 버렸다. 가슴이 온통 저릿했다. 그건 정말 느닷없었는데 어쨌거나 그대로 있으면 눈물이라도 주룩 흐를 것만 같아서 나는 다시 그놈의 바퀴벌레를 떠올리고 말았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때 바퀴벌레는 숨을 멈추고 납작 엎드린 자세가 되어 필사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 가소로운 속임수를 한참 내려다보고 있다가 이윽고 내가 말했었다. 생각이 바뀌었어. 여자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 무슨 상관이겠니.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어차피 죽게 돼 있는 거야. 아주 싸늘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잽싸게 바퀴벌레를 눌러버렸다. 얇은 슬리퍼였고 바퀴벌레가 워낙 통통한 놈이었으므로 놈의 몸이 뭉개지는 느낌이 내 손바닥까지 전달돼 왔다. 나는 그 기분 나쁜 물컹한 느낌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윽고 슬리퍼 밑창을 들어 죽은 바퀴벌레를 내려다 보았다. 거기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약간의 희물근 액체의 흔적과 지푸라기 같이 짓이겨진 다리 몇 개가 보기 흉하게 들러붙어 있을 뿐이었다. 흐흐흐. 그때 아마 나는 음산하게 웃었다. 가능한 한 차갑고 소름 끼치게 나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던 내 뼈마디 속으로 음산한 웃음을 밀어 넣었다. 그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거짓말처럼 뼈마디까지 스며들었던 내 안의 슬픔이 천천히 가라앉아 갔다. 흐흐흐흐 하며 나는 서너 차례나 계속 그렇게 웃었던 것이다. 화면에선 여전히 노래 가사가 저 혼자 바뀌며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여자 또한 여전히 탁자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박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래, 나 혼자 행복하다 이놈들아. 나는 아마 그렇게 소리 질렀을 것이다. 소파에 반쯤 기울어 있던 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그런 표정이었다. 나는 마이크를 내리고 멀뚱하니 박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해작해작 웃어버렸다. 박은 다시 눈을 감았다. 마침 2절이 시작되고 있어 나는 황급히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노래가 다 끝났을 때 여자는 이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박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힌 자세 그대로 두 대째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더 이상 아무도 노래를 신청하지 않았다. 적막한 방 안에서
간이 사이키델릭 조명만 혼자 빙글빙글 돌아가며 원반 모양의 푸르스름한 빗살을 사방에 퍼뜨렸다. 그때 주인이 흘낏 안을 들여다보고 돌아갔다. 호남선이든 영남선이든 지금 빗물이 흐르는 차창가에 앉아있는 거라면 좋겠다고 나는 잠깐 생각했다. 얼마 후에 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심한 체념의 표정으로 박이 여자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갔고 나는 핸드백을 챙겨 그 뒤를 따랐다. 밖은 여전히 후터분했다. 몇 골목 건너에서 고함인지 울음인지 모를 쇳소리 한 자락이 휘리릭 솟구쳤다. 쓰러졌을 뿐 거리는 무섭도록 고요했다. 박과 나는 건물 앞 사거리에 잠시 망연히 서 있다가 골목 안쪽에 붉은빛 네온 간판으로 반짝거리고 있는 여관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때 불현듯 핸드폰이 생각났다. 아무도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 어디쯤에서 잃어버렸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우리가 거의 여관 앞에 이르렀을 때 푸시식 네온 간판의 불이 꺼졌다. 푸시식. 나는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은 듯했다. 우리는 다른 여관을 찾기 위해 지나온 길로 돌아섰다. 무더웠던 1994년 여름밤의 이야기가 가을인 지금 너무나 쓸쓸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명태 작가의 서울 1994년 여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함께 듣는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